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박한우라고 합니다. 대구 외국어 고등학교 지금 처음 왔는데 일단은 외국어 고등학교라는 명칭이 나는 상당히 반가웠어요. 왜냐하면 내가 한국 외국어 대학교 해서 이제 대학교 이름에 외국어가 들어있는 그런 학교를 졸업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 외국어 고등학교를 처음 왔지만은 왠지 낯설게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신문방송학과를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다들 이제 외국어대학교 다닌다고 하니까 그때는 나도 이제 외국어를 전공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나는 뭐 외국어보다는 신문방송학과가 너무나 가고 싶어가지고 신문방송학과를 전공하고 그 다음에 석사도 신문학과라고 해서 거기는 이제 서울대학교 대학원의 신문학과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미국에 가가지고 박사 공부를 할 때도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 이제 거기는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현재 영남대학교 우리 학과도 이름이 이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에서 영어를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문방송학과라고 하는 것이 학과 이름이 여러 가지의 그 뭐 형태들로 이제 사용이 많이 됐어요. 뭐 미디어 영상학과 혹은 영남대학교 경우에도 그전엔 언론정보학과이기도 했었고 뭐 광고 홍보학하고 신문방송학이 분리된 경우들도 있었고요. 하지만 뭐 나는 그러니까 그렇게 분리된 그 케이스들보다는 우리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통합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뭐 영어 명칭이어서 조금은 이제 한글 명칭이 아니어서 좀 그렇지는 하지만은 최근에 다른 대학들이 다들 그런 학과 이름들을 영어로 또 많이 사용하고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뭐냐 이렇게 자발적으로 희망자들이 이제 그 신청했다고 하던데 맞는가요? 네, 그래서 자발적으로 희망자들이 신청한 거 맞죠? 네. 네. 그럼 일단은 여러분들이 좀 관심이 있어서 왔다고 생각을 하고서 내가 좀 이야기를 할게요. 오늘 뭐 강의가 여러분들 뭐 텔레비전에 보듯이 엄청나게 흥미있고 재미있고 그 다음에 그런 대중 강연은 아니에요. 그런 대중 강연이 아니지만은 여러분들한테 좀 정보가 좀 되고 이 분야에 조금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몇 가지 좀 주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좀 재미없어 하면 재밌는 이야기를 또 슬라이드와 상관없이 하려고 하게 하고 앞에 뭐 책을 내가 두 권 해놨는 것은 내가 최근에 발행했는 책이에요. 혹시 외국어고등학교 도서관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외국어고등학교 도서관에서 혹시 없으면 신청해서 꼭 보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글로컬 대학 교수이다라고 되어 있죠. 이제 글로컬이라고 하는 바는 지방이 이제 로컬이잖아. 우리 다들 지방에 살고 있잖아요. 하지만은 우리가 글로벌하게 전 세계적인 흐름들을 쫓아간다면 혹은 전 세계의 흐름하고 같이 간다면 혹은 선도할 수 있다면 우리가 충분히 그러니까 서울이 아니라 지방에 있더라도 할 수 있는 말을 성취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도 그렇게 하기 위해 가지고 영남대학교에서 지난 20년 동안 계속 노력하고 있고요. 그래서 글로컬이라는 말을 썼고 그 다음에 옆에 보면 민코인이라고는 말이 있어요. 민코인이라는 말 들어봤나요? 네. 처음 들어봤어요? 밈이란 말은 들어봤죠? 밈. 네, 밈이라는 건 여러분들 잘 알 거예요. 그러니까 짤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재미있는 뭐 동영상이라든가 이미지라든가 혹은 재미있는 문구 같은 경우도 이제 밈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이제 소위 이제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기술하고 만나면서 민코인에서 디지털 자산으로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민코인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문화적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저런 책을 이제 최근에 얘기를 했어요. 자, 오늘 방금 선생님도 그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우리가 신을 찾는 것이 아니라 대답을 찾기 위해서 그러니까 구글을 찾는다, 혹은 네이버를 찾는다. 이제는 이제 구글하고 네이버를 한 단계 넘어서서 인공지능 챗GPT를 찾는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 많은 사람들의 행동들은 결국은 좀 더 객관적인 것들
혹은 좀 더 그러니까 정확한 것들, 좀 더 신뢰성 있는 것은 그러니까 데이터라고 하는 것에서 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이제 빅데이터 분석이라고 하면 대부분 어떻게 일반인들은 생각을 하냐면은 우리가 버튼 한 번을 딱 누르면 이렇게 정확한 답이 딱 나온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지금 옆에 있는 그림에 보면 막 새벽 3시까지 눈을 부비고 있잖아요. 이건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이렇게 밤늦게까지 작업을 하면서 데이터에 대해서 정제,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노이즈, 잡음이라고 하는 것들, 그렇죠? 이런 것들을 없애고 거기에서 신호를 찾아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이제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 엔터키를 한번 눌러서 이렇게 딱 나오는 것은 아니다. 엄청나게 많은 그러니까 손이 하고 있는 일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빅데이터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건초더미, 소위 말해서 시골에 가면 있는 집더미 있잖아요. 집더미에서 바늘을 찾는 거와 비슷하게 어떠한 그 시그널을 찾는 그런 작업이에요. 그래서 이 작업은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뭉치의 데이터가 있지만 거기에서 의미 있는 것을 찾아내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와 같이 의미 있는 것을 찾아내기 위해 가지고 노력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 빅데이터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러니까 갑자기 등장한 건 아니에요. 벌써 10년이 됐어요.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 2013년도에 등재되면서 사람들이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빅데이터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2013년도에 등재가 되니까 이 빅데이터를 하나의 콘텐츠로서 바라보기도 하고 빅데이터 통해서 미래를 좀 알기 위해서도 노력을 하고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 갑자기 사람들이 이런 빅데이터에 대해 관심을 가졌을까? 그렇지는 않아요. 왜 관심을 가졌냐 하면은 기존에 그러니까 접근하던 방식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데이터의 출처를 가지고 와 보니까 우리가 알지 못했던 현상들을 찾게 되더라라는 것을 이제 사람들이 깨닫게 된 거죠. 지금 여기 지금 보면 4명의 이제 남자 중년의 남자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비만 그러니까 햄버거라든가 이런 것을 좋아하다 보니까 비만인데 나는 전혀 비만하고 상관없이 헬스클럽도 열심히 하고 건강해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언제부턴가 자기가 비만으로 변화되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일이 왜 일어날까라고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보통 이런 관심들은 의학적인 사람들, 소위 말해서 보건의학이라든가 의학을 하는 사람들은 접근 방식이 어떠하냐면 먹는 음식들을 주로 이제 찾아보는 거죠. 그런데 이 빅데이터라는 하는 이런 새로운 학문적 패러다임이 나오면서 사회학을 하는 사람들, 저와 같이 사회과학을 하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그 사람들이 보니까 내 친구의 친구, 다시 말해가지고 3단계 건너에 있는 사람이 비만인데 내가 비만을 되어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누가 찾아왔냐 하면은 사회과학을 하는 사람들이 음식 먹는 것이 아니라 친구 관계를 통해서 찾게 된 거예요. 친구 관계를. 이런 연구 결과가 10년 전에 이렇게 발표되면서 3단계만 건너면 너도 비만해서 30년에 걸쳐서 있는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 비만을 찾게 됐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전통적인 의과대학에서 하던 연구하고는 완전히 다른 연구들을 이제 찾게 된 거예요. 그렇죠? 3단계만 건너. 이 팀이 또한 비만만 이렇게 3단계가 있느냐 생각했는 것이 아니라 음주, 그 다음에 흡연, 그 다음에 행복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3단계만 거치면 사람들이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옆에 앉아있는 친구들도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좀 그러니까 통하는 것이 있으니까 옆에 앉아있는 거죠. 근데 이 통하는 것이 있는데 내 바로 옆에 있는 친구한테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내 친구의 친구한테 또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죠. 또한 이러한 데이터들이 또 뭔가를 찾았나 하면은 여기 보면 알다시피 내 친구하고 내가 왜 친한지를 유전학적으로 파악하니까 어떻게 유전자의 1%를 공유하고 있더라라는 거죠. 유전자의 1%. 그래서 정말 그러니까
우리가 통하는 것은 유전적인 요인이 있다. 그래서 이 연구팀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제4의 사촌이다. 이런 얘기했어요. 사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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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촌이다. 그래서 제4의 사촌이다. 그래서 우리가 갑자기 그러니까 친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다? 사람들이 우리 유전적으로 벌써 가지고 있는 뭔가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고등학교에 다니지만은 한 10년 후에 동창회 같은 데 가가지고 친구들을 다시 만나면 학교 다닐 때 별로 안 친했던 친구하고 여전히 서먹서먹합니다. 왜냐하면 방금 이런 이유가 있는 거죠. 유전자의 1%. 또 하나 보면 남자하고 여자도 보면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남자가 보면 파란색이고 여자가 빨간색이잖아요. 남자들은 그러니까 젊은 때는 친구가 많은데 나이가 들수록 또한 친구가 줄어들게 되고, 그래서 이런 친구 관계들을 통해서도 그러니까 왜 남자하고 여자가 행복이 달라지는지 나이가 들면서 이런 것도 찾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의 데이터들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새롭게 알게 된 현상들, 특히나 이런 관계를 통해 가지고 사회과학적인 관계, 인간관계를 통해서 질병도 찾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이유들도 찾고, 그 다음에 왜 사람들이 서로 간에 친하게 되는지 그 이러한 이유들도 찾게 되고요. 심지어는 이러한 정치와 선거의 과정에도 우리가 정치 선거 같은 경우에는 여론조사를 하면서 어떤 후보를 지지합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런데 그러한 방법을 통해 가지고 정확한 답을 찾기가 힘들어요. 왜 다 찾기가 힘드냐면 사람들이 솔직하게 얘기하지 않죠. 솔직하게 얘기하지 않아요. 예컨대 우리가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올레길이 상당히 이제 활성화되어 있는데 제주도의 올레길에 오는 사람들이 상당히 고학력자, 고소득자들이 많아요. 근데 이 사람들한테 여론조사 회사에서 전화를 하면 어떻게 하냐면은 전화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다들 그냥 끊어버리거나 제대로 대답을 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런 사람들이 블로그라든가 자기 SNS에다가 사진을 올리잖아요. 그럼 그런 온라인상에 있는 그런 소위 발자국이라고 하는 이런 발자국 데이터를 분석하면 그 사람들의 솔직한 마음이라든가 그 경로들을 찾게 될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정치라든가 선거 문제에 있어서는 사람들이 정말 솔직하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 영국에서 했던 방식은 정치나 선거를 하는 데 있어서도 이렇게 뭐 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당신이 현재 선거에 대해서 생각하는 감정을 이미지로서 보여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이렇게 그 화가 난 동물을 보여하고 혹은 화가 난 여자의 사진을 올리기도 하고, 그렇죠. 재미있는 웃기는 애니메이션을 올리기도 하고 음식물을 올리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와 같은 이미지들을 통해 가지고 현재 여당에 대한 지지율이 어떻게 되고 있구나, 혹은 사람들이 현재 정책에 대해서 얼마만큼 분노하고 있는지 혹은 지지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찾아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여러 가지의 방법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우리가 선거라든가 정치도 기존의 어떤 전통적인 여론조사, 사람들의 입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실제로 느끼는 감정들을 찾게 되는 그런 형태가 이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분야에서 이제 찾게 되었고,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그럼 이런 것을 어떻게 이제 적용했을까? 여러분 이제 넷플릭스 다 많이 보고 있잖아요. 이제는 뭐 넷플릭스 말고 뭐 디즈니도 있고 쿠팡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OTT 서비스가 많은데, 자, 이 영화의 포스터를 만드는데 우리 세대에서는 어디냐면 비디오를 빌리러 가면 비디오 방에 소위 말해서 영화가 그 케이스 안에 들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케이스 안에 들어가 있는 영화의 포스터가 그러니까 고정되게 하나의 이미지만 돼 있는 거야. 그런데 여기 보세요. 넷플릭스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각각의 이용자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배우가 다를 거 아니야. 그다음에 자기가 좋아하는 그러니까 뭐가 돼? 상황이라든가 이런 장면들이 다를 거잖아요. 그래서 넷플릭스에서는 이용자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배우라든가 그 상황적인 장면을 영화의 포스터로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동일한 영화를 자기가 지목을 하더라도 보여줄 때는 다른 커버 이미지를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개별화되고 맞춤화되는 거죠.
개별화되고 맞춤화되는 거죠. 이런 것이 이제 넷플릭스를 또 사람들이 다시금 그러니까 이용하게 되는, 빨아들이는 그런 요인으로 이제 작동해요. 그래서 이와 같은 흐름들은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그러니까 데이터를 그러니까 새롭게 사용하는 방법들을 사람들이 이제 알게 된 거죠. 기존에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 인간관계를 가지고서 비만 같은 질병의 문제들도 찾아내고, 그다음에 사람들한테 디지털 기술이 나오면서 개별화되고 맞춤화된 그러한 이미지들도 전송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 대구 지방 법원에서 한번 판사들을 모시고 강의를 했는데, 제가 이 연구 결과를 얘기하니까 상당히 좀 싫어하더라고. 이건 뭐냐면은 시간이에요, 시간이고, 그 다음에 판사들이 피고한테 좀 더 간대하게 판결을 했는 비율이야. 여기에 보면 간대하게 판결한 비율들이 여기 꼭지점들이 있어요. 그렇죠, 꼭지점들. 그러면 간대하게 판결하다가 점점 엄격하게 판결하고, 다시 간결하게 판결하다가 엄격하게 판결하고, 간대하게 판결하다가 엄격하게 판결하죠. 이건 뭐냐, 그러니까 시간이라, 시간. 재판이 시작된 시간이에요. 재판이 시작되자마자 사람들은 상당히 처음에는 법관들이 간대했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가 지치면서 어떻게 합니까? 좀 더 엄격하게 판사들이 한 거야. 그 다음에 정림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다시 간대해졌어. 그 다음에 간식을 하고 나니까 또 뭡니까? 간대해졌어요. 지금 오늘 여러분들이 되게 피곤한 하루를 보냈다고 하니까 나에 대한 강의 평가가 어떨지 내가 상당히 벌써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벌써 여러분들 피곤한 상태로 지금 여기 왔잖아, 지금. 그러니까 지금 나는 지금 벌써 이쯤에 와 있겠죠, 지금 여기에 이쯤에 와 있겠지. 그래서 이거 보여줬더니만 판사들이 정말로 막 싫어하더라고. 왜냐하면 자기들 절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고. 근데 이건 이제 국제전에 발표된 이제 논문에서 이와 같은 결과가 있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와 같이 이러한 데이터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혹은 사회 문제를 찾기 위해서 노력한 게, 그게 언제부터였을까 보면 2010년을 전후했었어요. 2010년을 전후했어.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몇 년생인가요? 2007년생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007년생인데 여러분들은 빅데이터를 나오자마자 이제 태어난 그런 거죠. 빅데이터가 나오자마자. 근데 2007년도에는 빅데이터라는 단어를 안 썼어요. 무슨 단어를 썼느냐? 그냥 데이터의 어떤 혁명이 오고 있다. 데이터의 우주가 오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 데이터라고 하는 말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대로 잘 이해가 안 가게 이제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언론이라든가 산업, 기업 쪽의 사람들이 빅데이터라는 말을 썼어요. 그래서 빅이라는 것이 그럼 무엇이 의미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어떻게 얘기하냐면, 일단은 데이터가 크다, 많다. 또 데이터가 뭐죠? 복잡하다. 혹은 또 데이터가 너무나 빠른 속도로 생산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이 2007년도에 태어난 그 다음 해에 뭐가 나왔습니까? 스마트폰이 나왔죠. 애플의 아이폰이 이제 2008년도에 한국에서 사용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나 어떻게 데이터를 생산할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SNS를 통해서. 그렇죠? SNS를 통해서 누구나 다 데이터를 생산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러니까 뭡니까? 데이터가 정말 폭발적으로 사회에서 나오게 된 거예요. 2008년도에 여러분들이 태어나는 바로 그 해에 그와 같은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2010년도에 인스타그램이 나왔어요. 인스타그램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좀 켜서 이제 초등학교 갈 때쯤이 2016년도에 틱톡이 나왔어요. 틱톡이 나왔어. 그러니까 벌써 뭡니까? 이 여러분들 세대는 벌써 이 빅데이터라는 것이 자리를 정착을 했을 때부터 벌써 나오게 된 거예요. 거기에다가 빅데이터라는 것이 과거하고는 다르게 이렇게 시각화를 되게 잘해요. 빅데이터. 그래서 이 빅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크다 많다로만 정의하기는 힘들어. 그러니까 데이터를
기획하고 그 다음에 수집하고 분석하고 해석하고 그렇죠. 혹은 빅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 컴퓨터 스크립트를 뭡니까 짜고 하는 개발까지 이런 모든 분야를 포괄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각화에서도 우리가 많은 것을 또 배우고 그러니까 내가 하는 수업 가운데 한 수업은 이 시각화에 대해서 거의 한 달 정도를 강의해요. 근데 이 시각화가 어떤 시각화냐면 미대에서 하는 예쁘게 만드는 이런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분석적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그것을 문화를 반영하는가. 여기는 뉴욕타임스예요. 뉴욕타임스. 이건 조선일보예요. 조선일보. 가장 큰 차이가 뭐냐 하면 조선일보하고 뉴욕타임스 가장 큰 차이. 지금 조선일보는 정보를 그렇죠 시각화를 하는데 단편적으로 그 다음에 주입식으로 이 정보에 대한 대답은 바로 이것이다라고 이제 주는 거예요. 그러나 뉴욕타임스는 어떻게 정보를 하나하나 찾아가도록 해주는 거예요. 마치 그러니까 토론식 교육과 그 다음에 일반 지식 전달식 교육하고 다른 거죠. 근데 한국 사람들은 뉴욕타임즈 스타일을 좋아해요. 조선일보 스타일을 좋아해요. 조선일보 스타일 좋아하는 거야. 여러분들 구글에 가면 앞에 메뉴가 있어요, 없어요? 메뉴 없는데 구글에 가보세요. 구글에 가면 흰색 화면밖에 없잖아요. 거기에다가 그냥 정보를 찾도록 돼 있지. 그렇죠? 네이버는 어떻게 해요? 들어가자마자 정보가 수백 가지가 막 한눈에 막 펼쳐져 있는데 거기서 여러분들이 정보를 원하는 것을 하나하나 찍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10명 중에 어떻게 7명이 네이버를 써요. 한국에서는. 10명 중에 1명 정도가 구글을 쓰는 거예요. 근데 구글은 전 세계에서 10명 중에 8명 이상이 그렇죠? 거의 9명 정도가 구글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벌써 우리는 훈련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문화적으로 이렇게 훈련이 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이렇게 훈련되어 있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화 상대적인 입장에서 보면 좋다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미디어 어떤 리터러시라고 하는 미디어 교육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건 상당히 나쁜 거예요. 왜 나쁜 거? 어떤 의미에서 나쁘다라고 하느냐면은 정보를 해독하는 측면에서 나빠요. 왜냐하면 스스로 정보를 찾아갈 수가 없잖아. 그렇죠? 정보를 찾아갈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와 같은 문제들이 있어 네이버에 대한 비판들을 우리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하고 하는 사람들 많이 해요. 네이버가 오히려 인터넷상의 정보 리터러시를 그러니까 떨어뜨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게 지적을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러니까 데이터라는 것을 수집하는 것에서부터 데이터라는 것을 그렇죠 분석하는 것, 그 다음에 해석하는 것, 그 다음에 이런 수집과 분석하고 해석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실제로 수집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짜는 거는 컴퓨터 사이언스 학과들이 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한국외국어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서울대 신문학과, 그다음에 뉴욕 주립대학교 할 때 다 하나는 문과였어요. 우리 윤강 선생님이 오늘 놀라시더라고. 난 계속 문과였다고 하니까. 그런데 왜 이런 걸 가르칠까요? 바로 이 빅데이터라는 분야는 그러니까 뒷단에서 우리 백엔드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스크립트를 짜가지고 데이터를 수집하는 컴퓨팅한 그런 능력 이외에도 더 큰 중요한 능력이 데이터를 어떻게 기획을 하고 그 다음에 해석하는 능력이 중요해요. 자, 여러분들 지금 연합장 3개가 있어요. 대통령, 그렇죠? 대통령이 보낸 연합장이에요. 이명박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보낸 연합장이야. 그래서 어떠한 여러분들이 데이터의 패턴을 찾아서 해석할 수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뭔가 보이나요, 여기에서? 그리트에서 잘 안 보이나요? 여기 보면 여기 대통령 내외, 대통령 부부, 그 다음에 대통령 내외가 있어요. 패턴이 보일까요? 여러분들 특히나 외국어 고등학교잖아. 문과생들이잖아요. 무슨 어떤 패턴이 보여요? 이제 문과생들이 하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데이터를 해석할 수 있는 거. 이런 패턴들이 찾는 거예요. 찾았나요? 찾았습니까? 여기 지금 보면서요. 여기 이명박, 김윤옥, 윤석열, 김건희 이 대통령 두 분은 다 현재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당이에요. 그렇죠?
자, 여기 보여. 문재인, 그러니까 김정숙은 민주당이라고 하는 정당이에요. 흔히들 국민의힘의 보수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민주당은 흔히들 그런 진보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근데, 대통령 내외 혹은 대통령 부부의 이름을 쓰는 패턴이 다르죠, 지금. 그렇죠? 또 다른 거 찾았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정말로 그러니까 이런 것을 생각하고 썼는지는 인터뷰를 해봐야 돼요. 하지만은 우리는 이러한 사회 현상에서 이렇게 데이터의 패턴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난 4월 5월달 국회의원 선거할 때 프랭카드를 열심히 봤으면 거기도 데이터의 패턴이 있었어요. 어떤 패턴이 있을까? 당연히 정당별로 색깔이 다른 거 패턴이 있었죠. 그런데 기호를 보면 국민의힘은 오른쪽에다가 적어놔요. 민주당은 왼쪽에다가 적어요. 선거, 그러니까 후보자의 기호 번호를. 이해하십니까? 그 다음에 중도를 지향하는 정당은 기호 번호를 중앙에다가 적어 놓습니다. 자, 그래서 문과생이 뭘 하느냐? 문과생들은 이렇게 데이터를 해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 그리고 데이터에 어떻게 기획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10년 동안 그러니까 이 분야에서 이제 국내에서 빅데이터라는 용어가 나오기 전부터 이제 이 분야를 이제 개척을 해서 이제 우리가 했었죠. 그랬는데 컨설팅을 하고 이런 데 했을 때 기업체 같은데 해서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해요. 우리 회사에 빅데이터 관계되는 부서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6개월이 지나도 아무런 성과가 없어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 부서의 구성원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부서의 구성원이 그러니까 4명인데 한 명은 그러니까 컴퓨터를 잘하는 컴퓨터 공학과를 나오고 한 명은 수학하고 통계를 잘하는 그렇죠? 수학과하고 통계학과가 나오고 또 한 명은 그다음에 총무일을 해야 되니까 총무일을 하는 일반 문과생이 나오고 그렇죠? 또 한 명은 그다음에 장비 같은 거 이런 것들을 하는가 하드웨어를 하는 맨 공대 출신이 했어요.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제가 그러면 거기에서 빅데이터 관계되는 기획을 하거나 해석을 하거나 실제로 그것을 적용하는 사람은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 거야. 그 뭐냐? 그러니까 문과 출신이 이 빅데이터 분야에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그 회사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빅데이터 관계에 대해 가지고 어떠한 일을 기획을 못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떠한 현상을 찾았는데 해석을 또 못 하는 거예요. 자, 요거는 넘어갈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흥미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조금 넘어갈 거예요, 내가. 자, 그래서 빅데이터라고 하는 것이 앞서 여러분들이 태어났을 때, 그때 2007년도, 2008년도에 스마트폰과 함께 이렇게 세상이 열리게 됐다. 왜냐하면 스마트폰을 통해서 SNS를 너무나 자유롭게 그러니까 사용을 하게 됐다라는 거죠. 너무나 자유롭게 사용하니까 누구나 데이터의 생산자가 되고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빅데이터의 시대가 열리게 됐죠. 그래서 특히나 나는 이제 디지털과 관계되는 분야의 얘기들을 이제 많이 해요. 그런 연구들을 미국에서부터 하고 있었어요. 나의 박사 논문은 뭐였냐면은 구글이 1998년도에 나왔는데 내가 미국에서 그 박사 과정을 시작한 게 99년도였거든요. 나는 구글이 엔지니어, 소위 말해서 엔지니어 프로덕트, 그러니까 기술적인 그러한 산물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의 그 산물이다라고 해서 제가 박사 논문을 썼어요. 그래 그 당시에는 상당히 그러니까 그것이 사람들한테 충격으로 받아들였고 근데 학계에서 미국에서는 받아주더라고요. 너무나 신선한 접근법이다라고 해서 그래서 그때부터 인터넷에서 이제 사회과학적 관점에서 연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빅데이터를 6개의 주요 출처를 얘기해요. 첫 번째 하나가 바로 이 크라우드 소싱이라고 하는 건데 크라우드 소싱의 크라우드는 무슨 뜻이에요? 크라우드. 대중, 그렇죠? 그 다음에 사람들이에요. 같은 여러분들 사람들. 근데 왜 중요하냐면 이게 옥스퍼드의 빅데이터 단어가 등재될 때 같이 등재된 단어야. 왜 같이 등재됐을까? SNS에서 데이터를 생산하는 건 누구예요? 사람들이잖아요. 지금 대구 외국어고등학교 홈페이지에서 정보를 생산하고 게시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선생님이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과거의 세상은 홈페이지의 세상은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정보의 생산자, 데이터의 생산자였어. 그런데 여러분들이 태어나던 그 시절부터 뭐가 됐냐? SNS는 페이스북을 만들었는 지금 메타로 이름 바꾼 마크 주커버그가 데이터를 올리고 그 회사 사람들이 막 정보를 올리냐? 포스팅을? 아니잖아. 인스타그램을 뭡니까? 만든 사람들이 인스타그램에 정보를 올리고 데이터를 올리는 거 아니지? 생산자가 아니지? 마찬가지잖아. 배달의 민족 여러분들 사용하고 있죠? 그럼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 배달의 민족 막 주문해요? 아니잖아.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누가 데이터의 생산자냐? 바로 이 크라우드. 대중들, 군중들이 정보를 생산하는 것이다. 이러면서 데이터의 빅뱅이 일어난다. 그래서 옥스포드 사전에 같이 등재됐어요. 같은 해에. 이만큼 데이터는 이렇게 이제 특히 이런 것을 손쉽게 사람들이 느낄 수 있었던 게 뭐냐면은 우리가 인터넷상의 백과사전이라고 하는 위키피디아예요. 위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컴퓨터 언어인데 그러니까 하와이어로 빨리빨리라는 뜻이에요. 피디아는 백과사전이라는 뜻의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인크로피디아. 두 개를 합친 거야. 우리나라에서도 이걸 비슷하게 만들었죠. 네이버에서 뭐죠? 네이버에서 질문을 하면 대답을 해주고 지식인 해놨지. 근데 그거는 사실은 질문을 했는 것은 사람들이 질문하는데 답은 전문가라든가 그 네이버에서 고용한 사람들이 주로 이제 답을 하죠. 그러니까 엄격히 얘기하면 클라우드 소싱은 아니야. 근데 위키피디아는 뭐냐면은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정보를 올리면서 사전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이 사전을 만들어 가니까 이 사전에는 사람들이 어떠한 정보를 찾기 위해서 사전에 각각의 엔트리, 항목들이 있죠. 그러한 항목들을 이제 찾게 되는 거죠. 요거는 지금 2023년도, 작년도에 사람들이 위키피디아에서 가장 궁금해서 찾았는 게 뭘까 봤더니 1등이 뭘까, 여기에? 챗GPT인 거예요. 챗GPT가 2022년도 겨우 2022년도에서 23년도 넘어갈 때쯤 해서 그러니까 아주 선풍적인 인기가 나왔죠. 근데 이 챗GPT가 갑자기 이렇게 등장한 건 아니었어. 근데 그전에도 챗GPT가 있었어. 그런데 3.5부터 해가지고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정말 얘가 사람처럼 대답을 해준 거죠. 사람처럼 대답을 해준 거예요. 컴퓨터 공학에서는 그런 게 있죠. 정말 이 컴퓨터 시스템이 사람인가 혹은 기계인가를 테스트하는 게 있죠. 그렇죠? 투링 테스트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투링 테스트. 그런데 이 챗GPT가 너무나 사람처럼 대답을 해준 거야. 이 당시부터. 22년도 겨울부터 23년도. 그러면서 사람들이 3.5를 이제 쓰게 되고 유료 버전인 4.0을 쓰게 되고 최근에 4.05까지 나오고 그다음에 페이스북의 메타에서 라마라고 하는 것도 또 나오게 되고 최근에 구글엔 제미나이도 나오고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지금 24년도 지금 6월 달이 됐는데 23년 6월 달 1년 전하고 비교해도 기술이 지금 너무나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습게 이제 과거에 그렇게 우습게 이렇게 인공지능을 바라보고 있다가는 또 많이 달라졌어요. 근데 나는 인공지능 전공자는 아니라 이제 데이터를 분석하고 수집하고 해석하는 사람이잖아. 그래서 데이터가 그럼 더 중요할까요? 인공지능이 더 중요할까요? 인공지능은 알고리즘에 가까운 그런 것을 많이 해요. 데이터는 앞서 얘기했지 수집하고 해석하는 것들을 많이 해요. 자, 그럼 데이터가 중요할까요?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더 중요할까요? 네? 내 전공이 있으니까 내가 데이터가 더 중요하지. 왜? 인공지능 알고리즘은 데이터가 없으면 작동이 안 해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투입해야지 인공지능이 데이터를 먹이로 해서 학습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그것을 새로운 모델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빅데이터하고 인공지능이 만약 싸움다면 빅데이터가 훨씬 더 중요하지. 왜? 데이터가 없으면 인공지능이 작동하지 않죠. 그래서 지금 챗GPT 같은 회사들 혹은 페이스북, 메타, 라마 같은 회사들이 자기들이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서 자기 인공지능 서비스를 만들었는지를 공개를 할까요? 하지 않을까요? 안 합니다. 왜 안 할까요? 그 데이터의 출처를 공개를 하면 그 데이터를 생산한 여러분들이 뭘 요구하게 됐어요? 그렇죠? 저작권을 요구할 수도 있고 뭘 또 요구할까요? 보상을 요구하겠죠.
이거 내 데이터, 내가 페이스북에 올렸던 거, 내가 인스타그램에 올렸던 거, 내가 틱톡에 올렸던 것을 가지고 학습을 해가지고 이렇게 너희들의 인공지능 서비스가 잘 작동하는 거 아니야. 그럼 누구한테 돈을 줘야 돼요? 생산에는 나한테 돈을 줘야 되잖아. 그래서 그것을 지금 공개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하고 빅데이터하고 AI가 한자면 이제 빅데이터가 더욱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AI의 많은 회사들이 어디 무엇을 찾으러 다니냐면은 다 빅데이터를 줄 수 있는 그 출처들을 찾아다니는데 그러니까 혈안이 되어 있어요. 혈안이 되어 있어요. 마치 전기공학과하고 전자공학과하고 싸우면 누가 이긴다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아세요? 전기공학과하고 전자공학과하고 싸우면. 네? 전기 왜 그럴까요? 아니지. 전기 콘서트를 뽑아버리면 전자제품이 작동합니까? 안 합니까? 작동 안 하지. 그러니까 전기공학과가 계속 그렇게 얘기하는, 전기공학과가 훨씬 더 우수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빅데이터와 AI도 마찬가지죠. 데이터가 없으면 AI가 작동을 하지 않는가라는 거죠. 자, 그래서 위키피디아 이제 얘기하면서 우리가 빅데이터하고 AI도 얘기했어요. 근데 AI 얘기했으니까 하나만 좀 더 얘기해 볼까요? 이 슬라이드와 상관없이 AI라고 하는 것은,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 기존에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나길래 이렇게 전 세계가 열광을 하고서 우리도 지금 그쪽 AI 기술 인력을 만들기 위해 아주 노력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기존의 소프트웨어는 자판기와 같은 거예요. 자판기. 어떻게? 어떠한 것을 A라는 것을 투입을 하면 자판기에 어떻게 무엇을 제공해 주라고 미리 공식을 적어 놨어요. 공식을 적어 놨어. 그래서 뭐가 나와? C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기존의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이었어요. 기존의 컴퓨터 공학과에서 가르치던 거였어요. 그런데 인공지능은 내가 A라고 하는 것을 주었을 때 C라고 나오도록 컴퓨터 프로그램이 안 되어 있어. 안 되어 있어요. 그랬는데 내가 A도 주고 A-도 주고 A-도 주고 계속해서 A의 n승까지를 다 줬는데 이 자판기가 스스로 공부를 했어. 여러분들하고 마찬가지로. 그러면서 C라고 하는 것을 네가 원하는 거 아니냐라고 주게 된 거예요. 이게 기존의 컴퓨터 프로그래밍 소프트웨어 시스템하고 인공지능 시스템의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스스로 학습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근데 스스로 학습하게 된 게 또 앞서 얘기했듯이 갑자기 학습하게 된 게 아니야. 예전에도 학습할 수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 순간의 임계점을 넘어서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2022년도 연말 챗GPT가 그것을 보여주게 된 거죠. 이해하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생각이 달라졌어요. 자, 지금 이제 위키피디아에서 어떤 항목을 찾았는지를 이제 보면서 이제 얘기를 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그 어떤 항목을 찾았는지 보다가 나는 이제 내가 궁금한 사람이 이제 여기, 이 사람 누군지 아세요? 일론 머스크라고? 일론 머스크가 몇 등인가, 사람들이 얼마나 자주 찾았을까 한번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는 19번째, 사람들이 위키피디아에서 찾았는 그 항목 순위에서 19번째였어요. 내가 일론 머스크를 왜 했냐면은, 일론 머스크가 1971년생이야. 내가 1971년생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찾아본 거야. 근데 일론 머스크를 왜 내가 좋아하느냐면, 일론 머스크는 우리들 세대에, 그러니까 문화를 대변해. 우리는 어떤 세대였냐면은, 빌 게이츠, 알죠?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를 만든 빌 게이츠가 1950년대생인데 빌 게이츠가 PC라고 하는 것을 이제 대중화시켰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학 다닐 때 혹은 대학을 졸업할 때쯤 PC라고 하는 것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PC 세대고 빌 게이츠 세대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일론 머스크가 이러한 우리 세대를 그러니까 대변하듯이 그러니까 우주선을 재활용해서 만드는 재활용하는 그러한 물건들을 통해서 우주선까지 만들고 전기차도 만들고 이런 형태의 어떤 새로운 모험적인 혁신적인 시도를 많이 했죠. 일론 머스크가.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우리 시대를 대변하기 때문에 내가 이제 일론 머스크. 근데 일론 머스크의 1970년대생의 어떤 이런 것들이 누구한테 또 영향을 미쳤냐면은 이제 1990년대 생들한테 영향을 미쳤어요. 그래서 90년대생은 모바일 세대. 그 다음에 90년대생들은 그 다음 20년 뒤인 누구한테 영향을 미칠까요? 2010년대생들. 근데 여러분들 지금 2007년대생이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90년대생들이 만든 무언가들에 지금 영향을 받을 거예요. 80년대생들이 만들었는 것까지도 지금은 영향을 좀 받고 있어. 80년대생들이 만드는 게 페이스북의 메타라든가 인스타그램이라든가 틱톡이었어요. 그러면 90년대생들은 뭘 만들었느냐면은 지금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거 들어봤나요?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그런 기술을 만든 것이 90년대생이에요. 비탈린 부테릭이라고 하는 이더리움 체인을 만든 사람이 94년생이에요. 그래서 90년대생이 만들어낸 새로운 시스템을 여러분들은 아마 이제 자유롭게 사용하게 될 거예요. 언제? 대학교에 가면. 우리가 마치 빌 게이츠가 만들었는 PC를 대학교 무렵에 가가지고 사용했던 것처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누구한테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2030년대생들한테 영향을 미치게 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왜 중요할까요? 왜 중요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진로를 선택하느냐 하고 되게 중요해요. 왜? 내가 진로를 선택하는데 우리 조직에 CEO가 50년대생이냐, 60년대생이냐, 70년대생이냐, 80년대생이냐에 따라서 회사의 조직의 문화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이해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화, 세대별 문화를 잘 이제 해야 돼요. 자, 이 정도에서 좀 쉬고 가려고 내가 이거 하나 갖고 온 거예요. 여러분들 고려대학교에 가고 싶은 학생들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고려대학교 가고 싶은 학생들. 고려대학교에 가고 싶은 학생이 고대신문이에요. 고대신문. 고대신문에 뭐라고 지금 헤드라인이 나와서 있어요. 헤드라인이. 이제 이게 고대신문의 4월 1일자래요. 4월 1일은 무슨 날이에요? 만우절이잖아요. 그렇죠? 4월 1일자 고대신문이 이제 고대하던 연대 반수반, 그 다음에 이제 고대신문이 이제 연세대학교 대학신문인 연세춘추로 흡수통합 결정된대. 이제 우리나라의 명문대학이 이 정도가 되니까 그래도 명문대학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이 정도의 유머를 할 수 있으니까. 이런 거 유머들을 받아주는 그러니까 문화적인 풍토가 있으니까 명문대학인 거예요. 이해하죠? 그렇죠. 또 이런 것을 만드는 신문 기자들도 사실은 명문대학인 거지. 왜?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 그 못난 사람들의 놀림이 엄청나게 화를 내요. 그런데 잘난 사람들의 놀리면요 잘 화를 안 냅니다. 왜 그럴까요? 니야 놀려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나는 상관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못난 사람들은 한마디 이렇게 말을 잘못하면 엄청나게 싸움이 붙는 거예요. 똑같은 거지, 그렇죠? 마찬가지. 자, 그래서 잠깐 쉬어가기 위해 가지고 이제 가져온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떠한 데이터들이 또 중요할까? 과거에는 전혀 관심을 안 가졌던 데이터 중에 하나가 이게 바로 모바일 신호예요. 그러니까 휴대폰에서 여러분들 계속 데이터를 생산이 나고 있어요. 내가 포스팅을 올려서 아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데이터가 생산이 되어 있어. 왜? 여러분들 거기서 벌써 주파수에서 기지국하고 계속 통신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집회라든가 시위가 서울역 광장에서 했는데 경찰이 추산한 집회 군중의 숫자하고 그 다음에 통신사가 추산한 시위 군중하고 차이가 나죠. 그런데 누가 더 정확하게 나와요? 경찰이 아니라 통신사가. 왜? 모바일 신호를 통해서 수집을 하고 있는 거다라는 거죠. 또한 이렇게 모바일 신호를 통해서 하면 우리가 그 아프리카라든가 이런 어떤 산지 오간에서 이렇게 재난이 발생했을 때 분명히 공식적인 자료에는 사람이 안 살아. 그런데 거기에서 통신 신호들이 나오죠. 그럼 어떻게 적십자가 가서 헬기로 물건들을 떨어뜨려 줍니다. 에볼라라든가 이런 상태. 이런 게 모바일 신호에서도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예요.
이거는 보면 우리가 해외에 가면 여러분들도 뭐 고등학교 학생들이니까 해외에 좀 갔을 건데 가면 유심카드를 다 꽂잖아요. 그렇게 되면 국내에 있는 사람들하고 그다음에 해외에서 왔는 투어리스트하고 구분이 되잖아. 그럼 보면 타임스퀘어 뉴욕에 보면 다 빨간색이야. 다 투어리스트밖에 없는 거야.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보면 마닐라, 필리핀 마닐라는 파란색 로컬인 사람들이 더 많죠. 그렇죠? 이런 거 다 모바일 신호로 이렇게 찾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방법들. 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의 그 위치 추적 데이터가 그러니까 구글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이메일로 나한테 전달을 해줘요. 그래서 구글이 어떻게 얘기를 해줘요? 버스는 몇 번 탔는지, 그 다음에 도어번호는 얼마 했는지, 새로운 지역은 어떻게 했는지, 비행기는 탔는지. 여러분들 전화기에 애플의 아이폰은 위치 추적이 잘 안 되는데 그 다음에 갤럭시는 위치 추적을 켜놓으면 그러니까 구글에서 이런 데이터들을 갖고 옵니다. 그럼 이런 데이터들을 이제는 쉽게 수집할 수 있는 것도 많아요. 그건 대구시의 유동인구 정보 시스템인데 요거 하면 통신사 데이터를 가지고서 하고 있어요. 코로나 기간에 내가 이 시스템을 가지고서 고등학생들이 그런 어떻게 움직였는지 추적해 봤더니 갑자기 성내동 알아요? 대구의 성내동이 동성로 부근이 성내동이에요. 근데 성내동에 여기 10대 여기 뭐 성별, 연령별 다 있죠. 시간별 있죠. 코로나 기간에 학생들이 그러니까 동성로 부근에 엄청나게 많이 운집되어 있더라고. 이 데이터를 보니까. 왜 그랬을까? 그때 잠깐 학교가 그러니까 휴교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갈 데가 없으니까 동성로로 다 오게 된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 이제 이런 데이터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찾을 수 있는데 여기도 먼저 통신사 데이터를 가지고 한 거예요. 통신사 데이터를 가지고 한 거예요. 이거 상권 정보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뭐냐면은 메뉴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렇게 말했어요. 맛있는 거를 잘 만들면 손님이 많이 오지. 그런데 그것보다는 이 지역에 20대가 많은지 30대가 많은지 60대가 많은지 이런 정보들을 가지고서 상권 정보를 대해서 분석하고 컨설팅하는 것이 훨씬 더 잘 되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데이터의 출처를 찾은 거야. 이제 통신사 데이터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는 아무런 쓸모가 없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통신사에서. 왜? 우리는 어떤 회사이기 때문에 통신, 전화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회사잖아. 그런데 이 데이터가 상권을 찾고 그 다음에 유동인구를 찾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던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 통신사가 이 데이터를 판매해서 돈을 보이게 된 거예요. 자,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계속 데이터의 출처를 바꿔가면서 하는 거예요. 이 홈페이지를 또 수집을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또 새로운 데이터들을 찾을 수가 있는데,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거에서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검색해 보는 거를 뭐라고 하느냐면은 자기 이름 검색해 보는 거. 허영 검색이라고 얘기해요. 허영 검색. 자기 이름을 검색. 나는 그래서 내 이름 이렇게 자주 이제 검색을 해봐요. 내가 어떻게, 온라인상에서 표상되고 나타나는지 이런 거 이제 허영 검색이다라고 얘기해요. 이제는 인공지능한테 또 자주 물어보죠. 그러니까 박한우 교수가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여러분들도 대구 외국어고등학교 그래서 이렇게 홈페이지들에서 이제 정보들을 이제 찾고 그러면 내가 전혀 몰랐는데 이와 같은 미디어 언론의 차이에 대해서 누군가가 블로그에서 이렇게 올려놨는 거야. 나는 전혀 몰랐던 사실이었는데 이런 것도 이제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오늘 만약에 강의를 듣고서 누군가가 이제 올려놓으면 그러니까 내가 이제 허영 검색을 하면서 하나둘씩 이제 찾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이제 홈페이지에서 특히 이 홈페이지라고 하는 것은 SNS가 나오기 전에 또 소위 웹 1.0이라고 하는 여기서 이제 데이터들을 이제 찾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그 홈페이지에서 찾는 것은 정보들이 그러니까 연예인에 대한 정보, 그러니까 BTS 같은 연예인에 대한 정보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양한 정보들을 다 찾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BTS와 관계에서도 잠깐 얘기하면 BTS 중에서 대구 출신이 몇 명인지 알고 있나요? 네, 우리 선생님이 더 잘 아시는 것 같아요. 2명이 있죠? 2명이 있잖아. 근데 BTS를 내가 외국에서 한번 강의를 한번 전기 했었는데, BTS의 아미가 이제 팬클럽 아미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외국에서는, 아미를, A를, 그러니까 엔트, 아줌마라고 얘기하더라고.
그만큼 BTS의 팬들 층이 다양하다라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는. 그래서 자 이것도 동영상 넣어놨는데 내가 지나갈 거예요. 예, 이것도 지나갈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온라인상에서 데이터를 이제 수집하는 것은 어떠한 장점이 있느냐면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내가 정말 궁금한 거 있는데 주변 친구들한테 묻기도 그렇고 선생님한테 묻기도 그렇고 그 다음에 어떻게 좀 물어볼 방법이 없는데 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인터넷에다가 물어보잖아요. 그럼 그게 다 이제 검색 기록에 남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로컬 컴퓨터에서 검색 기록을 삭제하더라도 그 포털에서는 그것을 아는 거죠. 여기 보면 이게 뭐예요? 벌거벗은 그러니까 임금님 그 화면이에요. 그 커버야.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다 저거 임금님의 옷이 너무나 멋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내가 생각했을 때는 임금님이 벌거벗었는데 왜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까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그럼 어떻게 결국 누구한테 물어봐요? 구글한테 물어보는 거죠. 근데 그게 다 기록에 남아 있는다라는 거죠. 그렇게 이제 통해 가지고 우리가 디지털의 발자국들을 통하면 데이터들을 이제 찾을 거예요. 이것도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이 과거에는 그러니까 쉽게 그렇게 얻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빅데이터의 중요성이 커져가면서 어떻게 됐다? 이런 그 새로운 데이터를 찾을 수 있는 출처들이 갈수록 많이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증가를 하고 있다. 여기 보면 뭐 축제 그러니까 탑 10 트렌드 데이터 혹은 맛집 TV 콘텐츠 데이터, 뭐 숙박 시설 주변 식당 검색량 데이터 이런 것처럼 데이터의 어떤 출처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다양하게 돼 있다라는 거죠. 이런 출처들을 찾는 것들도 이제는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어떤 일이 생겼다. 그래서 검색 정보 내가 또 방금 얘기를 했던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거래 데이터도 얘기할 거예요. 거래 데이터. 이건 뭐냐면은 앞서 이제 통신사들이 그러니까 원래는 이러한 그 통신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보이스 통신 혹은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돈을 받는 서비스였는데 통신사 데이터를 가지고 유동 인구를 찾고 그런 것을 알게 되면서 그거 가지고 수입원으로 했다고 얘기했잖아요. 통신사와 마찬가지로 원래는 그러니까 전혀 다른 목적이 있는 회사였는데 이 회사가 데이터를 판매해 가지고 돈을 벌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이거. 또 성인이 되면 직장 생활을 하면 더 많이 가지고 한국인이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보통 한 6개 정도의 평균 가지고 다닌다고 해요. 여러분도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신용카드. 네. 신용카드예요, 신용카드. 신용카드 회사는 뭘로 돈을 벌어요? 신용카드 회사는 수수료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돈을 벌거든요. 신용카드 회사. 그런데 수수료를 갈수록 높게 할 수가 없잖아요. 또 사회적 압력도 있잖아. 그래서 수수료를 어떻게 낮추면서 수입원이 줄어드는 거야. 그런데 이 신용카드 회사에서 우리가 새로운 수입원을 어떻게 찾지라고 회의를 해보고 새로운 안을 내라고 하니까 신용카드를 통해서 우리가 뭐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야. 사람들이 신용카드를 가지고서 어떻게 해요? 결제를 하잖아요. 그렇죠? 결제를 하면 거기 결제 정보가 남죠. 결제 정보가 나면 그 결제를 많이 한 곳은 사람들이 많이 찾아간 곳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바로 이 거래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의 소비 패턴을 찾게 된 거예요. 소비 패턴을. 그럼 어떻게 합니까? 신용카드에서 이 데이터를 판매하기 시작한 거예요. 가장 먼저 했는 회사가 신한카드라고 하는 회사예요. 신한카드가 그렇게 되면 다른 카드 회사들은 처음에는 저거 판매해가지고 돈이 얼마나 되겠어라고 생각했는데, 이 데이터를 사는 곳들이 많아지게 된 거야. 마치 통신사 데이터를 판매를 해서 사람들의 유동인구를 찾아내는 것처럼. 이렇게 좀 신용카드 데이터 어떻게 하나? 여기 보세요. 마트에 가서 기저귀하고 맥주를 같이 그러니까 구매하는 영수증이 많았던 거야. 영수증을 보니까 기저귀하고 맥주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영수증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신용카드 데이터를 보니까. 그럼 이것을 가지고 소비 패턴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걸 생각을 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지? 그 다음에 아니면 이걸 생각해서도 안 될 거고. 그렇죠? 이걸 생각해서도 안 될 거고. 자, 이게 된 거야. 뭐냐?
여러분들도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되면 이제 뭡니까? 남편한테 혹은 배우자한테 일을 시키는 거죠. 어떻게 기저귀를 이제 사가줘라. 그러면 이제 상대방은 자기가 원하는 물건도 사게 되잖아요. 그럼 이제 남자들은 이제 특히 이제 미국 데이터니까 맥주를 사가. 미국은 맥주가 아주 활성화되어 있는 거고, 뭐 퇴근하고라든가 주말에는 거의 나도 이제 미국 생활을 했으니까 맥주 마시면서 야구 보는 거, 혹은 뭐 그다음 미식축구 보는 거, 그게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맥주를 사면서 어떻게 기저귀를 사면서 맥주를 산 거죠. 그러니까 이런 패턴들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두 개의 물건을 같이 사는 소비 패턴이 나오면 이런 마트에서는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두 개의 물건을 멀리 떨어뜨려 놔야 돼요? 아니면 같은 장소 혹은 근접한 곳에다 배치해야 돼요? 근접한 곳에 배치해야 되는 거죠. 이러한 소비의 어떤 데이터들을 신용카드로부터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서 어떤 마트의 디스플레이에도 연결이 되고, 또한 자,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이제 분석하기 위해서는 개발자들이 이렇게 이제 이런 스크립트를 짜가지고 하기도 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내가 썼는 칼럼 가운데 이제 하나인데 이렇게 적어놔요. 제목이 대구 사람이 실패의 선구자일까 해놨어요. 실패의 선구자일까. 그러니까 되게 약간 도발적인 이제 제목을 해놨어요. 도발적인 제목들. 대구 사람들이 실패의 선구자일까. 자, 이 칼럼을 쓰게 된 배경은 어떤 이유였냐면은, 비즈니스 분야의 유명한 그러니까 교수팀이 마찬가지로 신용카드 데이터를 분석을 해가지고 이제, 재밌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어요. 그래서 어떤 재밌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느냐 봤더니만, 신제품을 그러니까 나와가지고 마트에 배열이 됐는데 해당 신제품이 되게 초반에는 인기가 있는 것처럼 보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신제품이 초반에 인기가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 신제품을 출시한 회사들은 제품이 앞으로 더 많이 나올 것을 대비해서 생산 라인에 가가지고 제품의 생산을 높이겠죠. 그럼 다음에 해당 마트에서는 재고를 많이 확보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랬는데 이 신제품이 초기에 한 3개월에서 6개월은 그 정도의 패턴에 보이다가 갑자기 푹 꺼진 거야. 푹 꺼져. 근데 특정 마트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몇 개의 마트, 미국의 그런 전역에서 몇 개의 마트들에서 이와 같은 현상들이 발생했어요. 그럼 이 사람들도 무슨 데이터를 분석했냐면 신용카드 데이터를 분석했어요. 분석해보니까 이런 현상인데, 신용카드 데이터의 또 하나 장점은 뭐냐면은 신용카드가 누가 소유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신용카드가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40대인지 50대인지 60대인지. 그다음에 대부분 직장 정보들이 나오고 있죠. 직장 정보들이.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봤더니만 초기에 새로운 제품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고학력자였고, 그 다음에 고소득자이고, 그 다음에 자녀가 많거나 가족이 많은 소위 말해서 그런 사람들이었어. 그런 사람들이 그럼 이와 같은 새로운 제품이 나왔을 때 관심을 가지고서 초기에 구매를 많이 했던 거야. 그 사람들 왜 그렇게 구매를 많이 했을까요? 궁금하겠지? 경제적 여유는 있죠? 가족이 많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새로운 제품이 나왔으니까 우리 가족 중에서 누가 이것이 필요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사는 거예요. 일단은 사는 거야. 그래서 유독 고학력, 고소득, 그 다음에 가족이 많은 그런 지역에서 그 지역의 마트들에서 그와 같은 신제품을 그러니까 예측에 실패하는 그런 사례들이 나타난 거예요. 신제품 예측. 그래서 이 논문을 보니까 내가 대구 사람들한테 적용하고 싶어졌어. 왜냐하면 우리 대구에서 음식점, 특히나 여러분 대구가 치킨의 그건지 알고 있나요? 무슨 대구에서 교촌치킨도 대구권에서 시작했고, 그렇죠. 처갓집, 그 다음에 호식이, 뭐 각종 치킨의 우리가 그 중심이 대구였어요. 그 다음에 하덕피자라든가 이런 음식 프랜차이즈도 대구에서 시작했어요. 그래서 대구에서 시작해서 강남까지 진출하는 음식들이 많아요. 근데 왜 그랬을까라고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구 사람들이 워낙 까다롭고 보수적이어가지고
대구에서 성공을 하면, 그러니까 서울에 가면 어떻게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거죠. 대구 사람이 실패의 선구자일까? 그러니까 대구 사람들은 오히려 그 반대인 거지. 혁신적이지 않은 거지. 그러니까 새로운 제품들에 대해서 이렇게 시도를 별로 안 해본 거야. 그렇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런 신용카드 데이터 가지고 이거는 뭐 동구 의원들이 결제했는 그러니까 영수증 가지고서 이렇게 동구 의원들의 맛집 리스트를 찾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신용카드 데이터로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을 다 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소셜미디어 앞서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이 가장 그러니까 소셜미디어 세대인 거잖아. 태어나자마자 이제 소셜미디어. 이거는 이제 독도 문제를 가지고서 이제 소셜미디어를 가져왔어요. 이것도 동영상은 안 볼 거예요. 제가 오늘 동영상에 많이 넣어놨는데 안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오늘 피곤한 날이라 그래서 내가 별로 깨우고 싶지 않아서 듣고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강의를 하려고 내가 지금 상당히 오히려 더욱더 지식 위주로 지금 강의를 하고 있어요. 자, 이거는 내가 최근에 이제 썼는 칼럼이라기보다는 이거는 좀 스토리가 있어요. 자, 우리나라 언론을 크게 우리 두 가지로 나눠요. 뭐냐면은 조중동,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그 다음에 한경호, 한겨레 신문, 경향신문, 오마이뉴스 두 가지 이렇게. 그럼 조중동을 우리가 보통 보수라고 얘기해요. 한경호, 한겨레 신문, 경향신문, 오마이뉴스를 뭐라고 얘기해? 진보 언론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한겨레 신문에서 전화가 왔어. 한겨레 신문에서 최근에 논쟁하는 코너를 만들었는데 스마트폰을 고등학교에서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들은 수거하나요? 기숙학교여가지고 자유롭게 지금 다 사용하는 거예요? 지금 갖고 있는 거 보니까 자유롭게 다. 근데 일단 일반 학교에서는 다 수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스마트폰을 그러니까 금지하는 거에 대해서 찬성 반대 논쟁을 하는데 나보고 찬성적 입장을 써달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무 민감한 이슈잖아요. 그렇죠? 너무 민감한 이슈. 그리고 대부분의 학교들에서는 스마트폰을 다 어떻게 해요? 다 금지시키고 그러니까 하잖아요. 특히나 그런 고등학교 학생 한 명이 인권위원회에다가 그러니까 민원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일괄적으로 수거하는 것은 그러니까 인권 침해다라고 했어요. 근데 인권위원회가 인권 침해가 맞다라고 결정을 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성고등학교에서 스마트폰을 다들 그러니까 수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나보고 그러니까 찬성 입장을 해달라는 거야. 반대 입장이 아니라. 근데 사회적인 관념은 지금 다 반대 입장이에요, 사실은요. 그렇죠? 다 반대 입장. 그래서 찬성 입장.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거 찬성 입장을 내가 쓸 것인가라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여러분들은 지금 스마트폰 다 자유롭게 쓰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내가 이제 근거로 들었는 게 뭐냐면은 스마트폰은 더 이상 통신하는, 다시 말해서 그냥 사람들한테 연락하기 위한 그런 도구가 아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연락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금융도 일어나고 특히나 가장 중요한 놀이가 일어나고 있다. 놀이. 어떤 놀이가 일어나고 있느냐 하면은 여기 해놨잖아요. 이렇게 지레개 놀이 같은 것도 하고, 지레개가 알죠? 지레개. 일본어에서 나왔는데 공주풍 옷 입고서 막 노는 거잖아. 그렇죠? 이 차이 알아? 양산형하고 지레개, 그냥 일반 지레개 차이 알아요? 차이 알아? 네? 양산형은 밝은 색이야. 그냥 지레개는 그러니까 검정색이야. 그래서 이렇게 지레개 놀이도 막 하고, 틱톡에서 이거 검색하면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틱톡에서 검색을 하면 막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2007년생이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은 태어날 때부터 스마트폰과 함께 했던 이런 놀이공중인 거야. 놀이공중. 그래서 학계에서는 놀이공중이라는 용어를 써요. 놀이공중. 그래서 놀이공중한테 갑자기 이것을 뺏는다? 너무나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 문제가 있냐면은 고등학교는 의무교육의 마지막이에요. 그런데 의무교육의 마지막에서 교육을 시키지 않고 어떻게 그냥 뺏어버린다.
너무나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대학교 오거나 혹은 사회에 나갔을 때 이것을 사용하는 방법을 모르는 거죠. 해외에서는 셀카 찍는 법을 가르쳤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응?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셀카 찍는 법을 제대로 알아야지 수술하면서 수술실에서 셀카를 찍는다든가 이런 거 안 하는 거죠. 그런 거다. 그렇죠? 네, 우리 딸이 초등학교 2학년인데 우리 딸한테 물어봤어요. 우리 딸 25명이 이제 다니는가 23명이야. 그런데 몇 명이나 휴대폰 스마트폰 갖고 다니냐고 했더니만 우리 딸은 이제 스마트폰을 이제 저희대로 이제 우리 애 엄마가 안 주기 때문에 안 사주기 때문에 있는데 그래서 몇 명이나 가지고 다니냐고 재보니까 한 20명 가까이가 휴대폰을 갖고 다니는. 초등학교 2학년의 3분의 2가량이 벌써 휴대폰을 갖고 다니는데 이것을 고등학교에 왔다고 해서 일괄적으로 다 수거를 해가지고 뺏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우리 마약과 같은 현상이 일어나죠. 마약과 같은 현상이 뭐죠? 금단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이 의무교육의 마지막인데 그 금단 현상을 하니까 이 의무교육의 마지막에 통과하자마자 이제 대학이라든가 사회에 가가지고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대학은 있잖아요. 인성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야.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있으면서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고 무슨 일을 하잖아요. 뭐 고등학교 선생님은 그에 대해서 생활 지도를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거의 안 합니다. 그런 거. 그렇죠? 대학은 인생을 하는 것이 아니잖아. 그래서 그런 이제 놀이공중이다라는 얘기했고. 그 다음에 만 18세가 되면 뭐 할 수 있어요? 투표를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투표만 할 수 있느냐? 여러분들이 후보자가 될 수가 있어요. 후보자. 그 다음에 어떻게? 여러분들이 선거 캠페인 운동을 할 수 있어요. 만 16세부터는 또 이 18세에서 2살 더 어린 16세가 되면 뭐 할 수 있어요? 정당의 당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스마트폰을 못 쓰게 한다? 이건 너무나 그러니까. 그 다음에 우리 교육부에서 태블릿 PC 같은 것을 초등학교 때부터 엄청나게 지금 보급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태블릿 PC는 되는데 스마트폰은 안 된다. 그런 이유들을 내가 쭉 이제 얘기했어. 내가 그래서 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인위적으로 통제된 공간이 아닌 자연스러운 교실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배워야 된다. 왜냐하면 대학에 와가지고 문제가 너무 많이 생겨요. 스마트폰이라든가 이런 것들 통해가지고 문제가 정말 많이 생겨요. 고등학교 때 너무나 이게 그러니까 통제되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지레개는 최근에 내가 교육부와 관계되는 그 일을 하면서 이제 찾았는 거예요. 나도 최근에 이제 알게 된 거였어요. 그래서 이거를 교육부하고 관계되는 교육청 사람들한테 발표를 했더니만 그 사람들도 상당히 놀랍게 생각하더라고. 이러한 그 지레개라는 현상에 대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통상적인 이념이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이제 지레개라고 하는 거는 비행행 청소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이 동영상이라든가 포스팅을 보면 반드시 그렇지 않아요. 되게 그러니까 재미로 그 다음에 자랑하기 위해서 그런 게 하는 경우들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 이제 한 10분 정도 이제 남아 있는데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2007년생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누구한테 영향을 받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1990년대생들이 만들어낸 새로운 기술에 여러분들이 영향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홈페이지의 시대를 웹1이라고 하자면 SNS, 소셜미디어의 시대는 웹2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웹2, 소셜미디어의 시대 혹은 빅테크의 시대라고 해요. 혹은 플랫폼 기술의 시대라고 얘기해요. 이 기술의 가장 문제점이 뭐냐 하면은 앞서 얘기했죠. 크라우드하게 대중이 사람들이 데이터를 생산하고 했던 그 기록들을 데이터의 기록들을 누가 다 가지고 갔어? 그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간 거예요. 배달의 민족, 그 페이스북의 메타, 인스타그램, 틱톡 같은 회사들이 가지고. 그래서 내가 요거 보면 지금 챗 GPT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웹2 기술, 웹 2.0 기술, 소셜미디어 기술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이미지로 표현해줘라고 챗GPT한테 얘기해주니까 챗GPT가 생성한 그림이에요. 뭡니까? 다스베이더. 여러분들 알아요? 다스베이더? 다스베이더 알아요? 그 다스베이더가 나와가지고 강선빔을 쏘면서 그렇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개인 정보와 개인 데이터들을 다 빨아들여가고
빅브라더처럼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다 이 빅테크 소셜미디어 회사들이 다 알고서 맞춤화된 광고도 하고 그 해당 데이터들을 여러분들의 그러니까 보상이나 동의를 제대로 구하지 않고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 그래서 이런 웹2라고 하는 기술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런 문제예요. 거기다가 웹2라는 기술은 소셜미디어라는 기술은 사람들한테 자유롭게 정보를 교류하라고 이렇게 풀어준 거잖아. 그렇죠? 풀어줬더니만 사람들이 자유롭게 정보를 교류하는 그런 틈을 타라서 이 회사들이 소위 말해서 여러분들이 맛집 정보를 찾으면 맛집 정보만을 계속 줘. 다른 정보를 주지 않죠. 그걸 우리 흔히들 뭐라고 얘기하냐? 필터 버블이라고 얘기해요. 필터 버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은 나는 맛집 정보를 내가 한 번밖에 안 찾았는데 왜 계속 내 피드에는 맛집만 나오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회사들이 그렇게 계속 정보를 주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 서로 딴 세상에 사는 거야.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맛집 정보를 찾는 사람들.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놀이장 정보, 게임 정보만 찾는 사람들. 근데 맛집하고 게임 정보만 찾는 이렇게 분리되면 괜찮은데 정치적인 사안이라든가 아주 중요한 국가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도 서로 간에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무조건 A 입장을 지지해. 나는 무조건 B 입장을 지지해. 이렇게 되죠. 이게 흔히들 얘기하는 뭐죠? 진영 논리라고 얘기하죠. 진영 논리. 이렇게 이제 이 웹2 기술이 가지고 있는 소셜 미디어 이런 그 플랫폼 기술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이제 이렇게 이제 등장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들의 데이터는 다 가지고 가면서 오히려 사회적 문제는 갈수록 커져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것에 일단의 문제의식을 가진 친구들이 바로 90년대생이었어. 이 친구들은 또 어떤 데 가장 문제의식을 느꼈냐면 바로 게임이요, 게임. 여러분들 게임을 하다 보면 자, 이 사람이 안 나오네? 사진이? 게임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 아이템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 아이템. 그렇죠? 그 아이템을 내가 정말로 그러니까 좋아하고 애지중지를 한단 말이야. 근데 이 아이템의 게임 회사가 자기들의 것인 것처럼 그 아이템을 삭제 가능한 거죠. 삭제 가능한 거. 이해하죠? 삭제 가능한 거. 이런 삭제 가능하다는 것에 너무나 화가 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 하냐면 비탈린 부테릭이라고 하는 1994년생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고등학교 때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게임 회사에서. 게임 회사들이 나의 아이템들을 막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새로운 어떠한 인터넷 기술, 새로운 네트워크 기술을 통해 가지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까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러면서 새로운 기술의 어떤 시초를 이 비탈린 부테이라는 94년생이 찾았는데 그게 어디서 찾았냐? 이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기술에서 찾은 거야, 이 사람이. 비트코인이라는 기술에서. 왜? 비트코인은 보니까 주인이 없는 거야. 주인이 없는 거야. 다시 말해서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기술을 가지고 게임을 만들고 비트코인이라는 기술을 가지고 소셜미디어를 만들고 비트코인이라는 기술을 가지고서 그렇죠. 앞서 말한 배달의 민족 같은 서비스를 만들면 뭐가 된다? 나의 데이터가 그 회사를 만든 운영자들 그 회사를 그 개발을 했는 사람들이 좌지우지하지 않는 그러한 것이 된다. 왜? 분산적이기 때문에 라는 것을 이 사람이 깨닫게 된 거예요. 고등학교 때. 그러면서 이 친구가 비탈린 부텍이라는 친구가 나는 비트코인이라는 같은 이러한 기술에 빠져들었는데 비트코인을 보니까 그러한 장점, 분산되고 탈중앙화됐다는 거. 그러니까 누군가가 독점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빠져나올 수가 있는데 단점이 하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 어떤 단점이 있다는 걸 깨달았냐면 이 비트코인이라는 기술은 너무나 어렵고 그 다음에 너무나 사람들이 접근하기가 어렵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새로운 비트코인하고 유사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또 다른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또 다른 앱을 만들 수 있는 걸 만들어야 되겠다 했던 게 이더리움이라고 하는 체인을 만들었어요. 우선 그래서 그 이더리움 체인 위에서 작동하는 소위 말해서 하는 것이 이제 이더리움이라는 토큰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다시 돌아가면 여기 뭐였잖아요. 홈페이지 시대는 정보를 생산하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었지.
그 다음에 웹 2.0에 그러니까 SNS의 시대가 되면 정보를 생산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생산했어요. 여러분들이 쓰고 생산했어. 그래서 웹 3.0이라고 하는 웹 3가 되는 거 하면 기술이 되면 뭐가 된다? 여러분들이 생산한 것에 대해서 보상도 받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게임 아이템을 그러니까 그 회사가 마음대로 삭제하거나 할 수가 없다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아직 이것은 아주 초기 단계예요. 지금은 초기 단계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대학교생이 돼가지고 한 뭐 3, 4학년이 되면 앞으로 그러니까 3, 4년 안에 엄청나게 보편화가 될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가 뭐냐면은 여러분이 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 메타마스크라고 하는 이 디지털 지갑 있죠. 디지털 지갑.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디지털 지갑을 가지고. 이러한 디지털 지갑을 가지고 어떻게 시작하냐? 이메일처럼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다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이 인스타그램, 틱톡, 유튜브 할 때마다 로그인 아이디가 다 틀리죠. 회사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어떻게 메타마스크라는 지갑을 가지고 있으면 회사가 다르더라도 이더리움이라고 하는 체인 위에서 이더리움이라는 네트워크 위에서 만들어진 앱은 항상 여러분들의 메타마스크 지갑만으로도 이용이 가능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이제 새로운 기술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제 내가 오늘 좀 그러니까 처음부터 좀 이제 상당히 지식 전달 쪽으로 좀 그러니까 내가 동영상도 하나도 안 틀고 이제 해봤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고등학교 강의를 너무 오래간만에 했는데 내가 기억으로는 지금 수성고등학교, 그 다음에 대진고등학교 이렇게 강의를 했던 것 같아요. 그것도 한 10년 전에. 그래서 오늘 이제 고등학교 강의를 정말 이제 오래간만에 했는데 특히 외국어 고등학교 우수한 우리 학생들한테 하게 돼서 너무나 반가웠어요. 여러분 혹시 좀 재미가 있었는지 모르겠어. 재미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지금 내 유튜브 채널이거든요. 유튜브 채널.